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약집 교재 618페이지 2절의 감독상의 명령 등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에 가도 감독상 명령에 관한 규정이 따로 나옵니다. 그 부분은 협회에 대한 감독 규정이고, 지금 이 618페이지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이 규정이 두 군데가 나온다 이 말이죠. 두 군데. 협회도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그 지도감독 관청이 다르고 지도감독의 상대방이 다를 뿐이지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자, 일단 618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감독상의 명령에 관한 규정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고, 또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장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특이한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장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를 별도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별로 따로 내릴 수 있거든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분사무소의 업무 정지 처분은 어디서 내리느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이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사실, 그 점을 주의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지도감독의 상대방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을 하면은 업무 정지 사유가 돼 있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을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자, 누가 불응했느냐에 따라서 제재가 다르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사유 부분을 보면은 알았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지금 1번과 2번처럼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지도감독 사유에 제한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의의는 있는 거죠.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하면은 법에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놨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명시해둠으로써 무분별한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는 것이죠. 그 다음 4번에 지도감독 절차에 있는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인정하는 정표, 그 정표가 두 가지다라는 점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공무원 신분증과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상대방에게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하며,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을 가보시면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즉 지도감독관청이죠. 이렇게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두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과거 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개정 과정에서 신설해 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 지문에 틀린 답항으로 출제하기보다는 오답항으로 끼워 넣기 식으로 넣는 지문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간단하죠. 자, 협회 부분의 지도감독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 다음 619페이지에 우리 40조에 규정되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데, 이 부분은 국어 표현이 조금 까다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먼저 듣고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 40조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은 어떤 의미의 규정이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영업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폐업신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등록, 즉 재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럼 또다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럼 40조 1항은 뭐냐 하면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자, 어떤 지위를 승계하느냐? 그 승계되는 지위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제목을 갖다 붙인 취지를 깨닫게 되는데,
두 가지 지위가 승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이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합니다. 그 위반한 내용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할 때 이렇게 학습하시면 편합니다. 안 들키있다라는 거죠. 적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유로 폐업 신고를 냈다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등록해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하다가 과거의 이 폐업 신고 전에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위가 승계되니까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 사유였으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에 관해서 첫 번째 지위가 승계되는 내용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폐업 기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하는 경우는 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가 만약에 업무 정지 사유였다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이 폐업 신고한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서 행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이 규정을 둔 거는 법 집행 과정에서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 사유가 이 위반 행위를 면피하기 위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한 것도 아니고 또 폐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만약에 2년 11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등록했는데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 전에 이 등록 취소 사유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2년 11개월이나 지났다. 3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2년 11개월 거의 3년이 다 지나갈 상황이다. 그리고 폐업 신고 사유도 영업이 안 돼가지고 폐업 신고를 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 바로 폐업 신고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의 의도입니다. 이게 한 가지 지위가 승계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지위가 승계되는 것은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등록 관청으로부터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 처분을 받은 효과, 처분의 효과는 폐업 신고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요즘이 주의하죠.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받은 전과 기록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승계된다라는 겁니다.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 3개 있습니다. 이 제가 시리즈 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3개가 다 최근 1년 이내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3개의 규정을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리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11가지 중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최근 1년 이내에 절대적 등록 취소 규정에 8가지 중에 마지막 8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상대적 등록 취소에도 있는 것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업무 정지 사유에도 보면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요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요 3가지 규정을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고 그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내용 다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 승계 내용 1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즉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라는 겁니다. 2번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 처분을 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2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만약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하지 못한다. 3번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등록 처분을 받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기간은 등록 취소 3년 동안이 아니라 등록 취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이다 하는 걸 특히 주의해야 되죠. 이 부분은 저 앞에 우리가 법제 10조 등록의 결격 사유 12가지를 학습할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그러나 이렇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의 요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요 폐업 기간을 뺀다라는 거죠. 폐업 기간을 공제한 요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하는 사실을 앞부분 결격 사유 학습할 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은 특별히 주의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해서는 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말은 이렇게 하듯이요. 등록 취소 처분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게 되면은 그 대표자에게도 뭐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것도 학습이 끝났고요. 62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규정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회에 관한 부분은 뭐 이것도 암기에 의존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해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자, 1번에 협회 설립 목적이라는데 목적 자체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 즉 이미 설립주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줄 끝에 설립할 수 있으며 있죠.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하게 되면 강제 설립 방식이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이미 설립 방식이다. 그 관례를 보면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되는데 즉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협회 설립의 자격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협회의 설립 절차는 우리가 도표화 시키는데 시험 문제는 문장으로 나오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에 그 발기인들이 저는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 서명 날인한 정관을 갖다가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창립총회는 개업공인중개사 600인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골고루 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 각 20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600인 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설립 인가를 받고 인가받은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에 협회가 성립이 된다. 인가받은 때에 협회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협회의 업무는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는 할 수 있다를 줄 끊었죠. 하여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 고유 업무의 뜻은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협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다라는 뜻이 고유 업무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가 협회의 고유 업무인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5번과 6번 정도로 한번 점검을 해두시면 되는데 특히 6번 공제사업도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이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협회의 고유 업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협회는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협회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수탁 업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학습했다시피 교육에 관한 업무와 자격시험에 시행한 업무를 협회가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공제사업인데 고유 업무의 하나입니다. 근데 따로 이 번호를 매겨둔 거는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들이 많이 두고 있어서 따로 이 학습할 부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따로 양갈로 3번을 처리해 두실 뿐 공제사업이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공제사업 업무는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공제사업은
고용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됩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법 30조에서 우리가 학습했다시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회가 이 고유 업무에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받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제규정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해야 된다 하는데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규정에다가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이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책임준비금만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할 때는 지도감독관 증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 방가로 3번에 협회는 이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매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제계약자들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시를 해야 하는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입니다. 2월 아닙니다. 3월 이내에 일간신문 협회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협회는 500만 원 과태료 부과사유다라는 것을 외우는 거죠. 그 다음 622페이지에 이 협회 공제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법을 개정하면서 협회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입니다. 협회 전체 업무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인데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다가 둡니다. 둘 수 있는 임의기구가 아니라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구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금융감독은 원장입니다. 이 금융감독 원장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지도감독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 검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금융감독 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치를 바꾸면 또 문장이 틀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어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6번에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4번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협회는 이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재무건전성 기준의 지급 여력 비율을 항상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기억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 협회의 보고 의무인데 총회 의결 내용은 승인사항이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이다. 그런 걸 주의해 두시면 되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둬야 된다 하는 것도 틀린 답방이 됩니다. 옛날 법에서는 맞지만은 이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른 시도의 주된 사무소를 둬도 관계없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지부와 지회는 임의조직입니다. 그래서 두어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지부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나중에 보시면 이 신고는 각각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 하지만 지부와 지회에 대한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는 사실, 그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바로 밑에 나오죠. 4번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협회와는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이고 지부 지회에 대해 감독상 필요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것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 등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인정하는 정표,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검사증명서 하는 별도의 서식이 있습니다. 공무원증하고 그 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할 것은 지부와 지회에 대해서도 누구만이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 이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회에 관한 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일반법인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마찬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이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 핵심적인 사항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624페이지에 보시면은 6장의 보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칙이라는 제목은 별 의미가 없고요. 1절의 업무위탁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두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학습을 했다시피 협회는 교육에 관한 업무와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학습을 했죠. 바로 이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 제45조에 근거해가지고 시행령에서는 교육에 관한 업무와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데,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은 아까 교육제도를 학습하면서 점검을 했고요. 시험에 시행하는 업무 위탁은 결국 시험 시행기관의 장, 즉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는데, 학교에다가는 위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연 또는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고, 마찬가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이 시험 업무를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간신문이 아니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알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업무위탁 규정입니다. 이 업무위탁 규정, 공인중개사법 45조 규정에 따라서 교육에 관한 업무 그리고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각각 권한 있는 기관이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25페이지에 중파라치 제도죠. 제2절의 보상금 지급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인데 최근에 한 3차례는 계산 문제가 나온 주제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문제로 분류가 되죠. 내용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시간도 푸는데,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갖고는 좀 해결하기 힘든 그런 수준으로 난이도 높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3차례가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상금 제도에 관한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느냐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불법 사실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 1번, 2번, 3번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 1, 2, 3번 이외에 다른 불법 사실을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다가 신고 고발할 수 있느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 고발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다 신고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할 수 있느냐 하면 그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3년짜리, 1년짜리 범죄거든요. 공인중개사법상의 범죄 행위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다가 신고 고발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딱 정액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50만 원 이내로 한다 하면 틀린 답방이 되겠죠. 2번 보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됩니다. 발각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무조건 신고 고발했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은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당연히 지급의 주체인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다가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기소유예 결정을 했는지 그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그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요.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해서 지급 신청을 해오는 경우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합의된 방법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하는 방법보다 우선적인 지급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있게 된 경우에는
먼저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상금 지급하는 우리 법 규정의 내용을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서 계산 문제로 최근에 한 3년 연속 정도로 나왔죠. 24회도 나오고 25회도 나오고 27회 때도 나왔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형태도 거의 유사하게 계산 문제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626페이지에 3절의 수수료 부분인데 이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고 행정수수료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학습을 쭉 이어오면서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다 수수료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 다 모아져 있는 거죠. 47조에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야기를 다 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 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의를 줄 것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시도조례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죠. 시도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한다고 한다면은 장관이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고, 근데 우리 자격시험 업무는 위탁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위탁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자격시험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627페이지의 마지막에 벌칙 조항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